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나라가 벗어나기 힘든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 때문에 독일의 산업들은 다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독일은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독일이 스스로 신산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말이에요. 네, 요즘 독일한테 유럽의 병자가 된 거 아니야? 또는 조만간 2024년이면 확실하게 유럽의 병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병자라는 말은 1970년대에 영국에 대해서 부른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지가 영국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sick man of Europe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회생도 안 되고 그냥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sick man, 병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정말 잘 나갔어요. 실업률로 따지면 60년대, 70년대 독일의 실업률은요, 거의 0%였습니다. 완전 고용을 4% 정도로 보거든요. 실업률 4%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데 독일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실업률 0%에 그렇게 잘 나가는 정말로 왕성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독일이었죠. 그런데 이 독일이 말이죠. 1990년대 말에 가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90년대 말 왜 그랬느냐? 독일 통일 때문에 그랬어요. 1990년에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일이 되면 뭔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낙후되어 있던 지역을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가던 서독 자유진영의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내서 동독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동독이 이 전체 독일 경제로 잘 통합이 되냐면 그것도 잘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남북이 통일될 때도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통일이 되면서 독일이 경제가 굉장히 부진해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실업률이 0% 수준이었던 이 나라가 심지어 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되면 실업률이 12%까지 막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거고 나라가 그야말로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시 독일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르츠 개혁이라고 슈레더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죠.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유시장의 성격을 상당히 가미한 식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해고도 비교적 자유롭고 또 임금 책정도 상당히 자유롭고 이렇게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 슈레더 총리가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대가 되면 다시 독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그 위치를 찾았죠. 2010년대는 독일이 유럽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2018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가장 시들시들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제일 낮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진 한 6% 정도로 높아져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한 4% 정도였는데 실업률이 6%로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진단들,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배경이 돼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요. 2023년 3, 4분기께 가장 최근의 것인데 그때 보면 독일이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뒷걸음질 치는 거죠. 독일이 오히려 성장이 아니고 후퇴하는,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뭐 이 러시아의 가스가 차단이 되고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독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늘 독일에 뒤처져 있던 프랑스가 3, 4분기 거의 한 1% 성장을 합니다. 또 독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약체인 스페인을 보면 3, 4분기에 3%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유럽의 병자가 된 거 아니냐, sickman of Europe이 다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과 우려들, 뭐 약간의 조롱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기적인 원인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의 원인이 있고, 뭐 이런 원인들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있고, 또 구조적으로 이 나라가 벗어나기 힘든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의 여파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끝난 여파인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이 다 멈춰 서 있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도 안 다니고 식당에도 못 가고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죽었지만, 하지만 오히려 호황을 만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게 뭐냐? 바로 제조업 부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식당에도 못 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쓰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배달받아서 뭔가를 했잖아요. 또 수입해서 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팽창을 했고 또 호황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조 강국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호황을 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그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 독일이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제조 강국들이 지금 다 시들시들한 상태입니다. 왜? 세계의 소비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건 사다가 집에다가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더 뭘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물건들을.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때 많이 새 것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걸 그러니까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또 생겨난 거죠. 새로 돈 쓸 때가 생겨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관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게 호텔, 또 항공업, 관광 뭐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조 강국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 서비스업, 관광업이 강한 나라들이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은 더욱더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조 강국인 독일이 전반적으로 산업이 침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건 단기적인 원인인데요. 근데 구조적인 원인도 굉장히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들인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째, 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섰잖아요. 그 경제 제재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러시아의 중요한 수입원인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지 않겠다. 구매를 차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러시아에게 타격이 됐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쓸 수 없는 러시아의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유럽 국가들, 그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타격이 큰 거죠. 그럼 유럽 국가 중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제조업이고 그게
독일인 거예요. 독일의 타격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측면, 그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제조 강국인 독일이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거고,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이며, 전쟁이 설령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 오래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있고, 이건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요인입니다만은,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은 중국에다가 뭘 많이 했죠.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든가 또 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 있잖아요. 그 메르세데스라든가 이런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다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생산해서 그것을 중국에다가도 팔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했죠. 뭐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했죠. 자, 그런데 미국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디커플링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요즘은 그걸 뭐 디리스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국 진영하고 중국 진영이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던 이 서플라이 체인들, 공급망이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국에다가 설치했던 공장, 그걸 당장을 옮길 수는 없지만 이 중국 공장을 확장하려고 했던 계획 같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베트남에다가 뭘 한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이 타격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독일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옮겨야 되는 이 현상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게 독일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예전에는 독일과 중국 경제가 보완 관계였어요. 즉 독일이 갖고 있는 걸 중국 경제가 갖고 있지 못했어요. 독일이 만드는 거를 중국 기업들이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노하우와 자본을 대면 중국은 노동력을 대서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좋고 저렴한 제품들을. 그래서 그거를 세계 시장에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산 제품과 똑같은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동차 같으면 뭐 재래식인 내연기관 차는 중국이 독일처럼 그 정도로 잘 만들지 못하지만, 전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의 대세는 EV, 그러니까 전기차 아닙니까? 일렉트릭 비이클. 중국 차가 많이 팔리는 만큼 독일 차는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또 독일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의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중국 자체가 발전을 해서 또 독일 제품이 덜 팔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당분간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이죠. 독일이 스스로 신산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조적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은 다 폐쇄해버리고. 자, 그런데 전체 에너지의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자면 말이죠. 풍력 발전기와 태양전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겠어요. 또 이것은 그냥 단순히 풍력 발전기 바람개비만 만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망을 전국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전이나 이 석탄 발전하고 또 다른 송전망이 필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다가 그 철탑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 국민들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냐? 신재생 에너지에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아, 그거 좋은 일이지 하고 박수를 쳐요. 탈원전도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전 국토 곳곳에다가 바람개비 만들어야 되잖아요. 풍력발전기. 그거 반대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 그거 들어오는 걸 싫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죠. 왜냐하면 그거 돌아가면 그 소리가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새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높이도 높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송전탑 만드는 거, 우리도 송전탑 건설하려면 곳곳에서 반대하잖아요. 다 그냥 피켓 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전기 생산량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라고 하는 야심적 계획은 분명히 세워놓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곳곳에서 현장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걸 할 수 없는 문제에 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너지 코스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기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좋고 저렴한 가스와 석유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고, 그것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독일인 거죠. 그런 요인이 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미디안 에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거죠. 중위 연령으로 했을 때 2022년에 독일이 48세예요. 일본이 49세입니다. 우리나라가 4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보다 조금 젊은데 급속하게 이게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독일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많은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몸이 둔해지고 몸이 아파서이기도 하지만 또 신문물에 둔해져서이기도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옛날 얘기나 하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잘 둔감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거죠. 젊은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는데, 비교적 젊은 나라들은, 독일은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 노동력의 퀄리티,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뭔가로 채워줘야 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AI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력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 잘 할 수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근데 독일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거기에 무슨 AI가 먹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독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건데요. 그러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건 정말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부라도 나서서 뭘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생각이 정부가 별로 없어요. 그럴 기미도 별로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정부가 돈이라도 쓰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 씁니다. 재정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서 돈도 직접 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헌법에 말이죠. 독일의 재정 적자를 GDP의 0.35% 이상 재정 적자를 낼 수가 없어요. 재정 적자라는 건 뭡니까?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의 차이잖아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자는 0.35%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0.35%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무차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이런 제도 때문에 재정이 가장 탄탄한 나라예요. 유럽에서. 왜? 빚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독일은 이제 뭘 어떻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특히 중국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독일의 산업들은 다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건 전통 산업들이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전자산업도 그렇고 이거 다 전통 산업들입니다. 그거는 중국이 이제 대부분 다 거의 최고 수준 또는 그 밑에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산업을 갖고 있던 나라들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전혀 변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한국에게 다 따라잡혔잖아요. 삼성과 LG 이런 데 다 따라잡힌 거거든요. SK 이런 데. 지금 독일이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신산업은 못 만들어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국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옛날이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관광을 다녀보면 독일 도시들을 다녀보면 다 그 중세에 만들어져 있던 그걸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바뀌어요. 현대적인 모습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관광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 경제는 우리 한국 경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슷하죠. 첫째는 분단이 돼 있었다는 것부터 그렇죠. 또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서비스 별거 없습니다. 한국을 찾는 것은 제조업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LG라든가 그런 거죠. 물론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서비스업이 생기긴 했죠. 그게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 산업의 크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또는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관광업이 큰다든가 이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독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또 비슷한 거는 새로운 산업이 잘 안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우주 개발이라든가 또 뭐 위성 발사 서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위성 발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비즈니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 당장은 없어요. 고령화도 비슷하죠. 아이 안 낳는 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비슷해질 겁니다. 독일이 동서독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되든가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 법률적으로 하면 기초생계수급자예요. 특별한 조치가 아니고 하나의 법률 시스템 안에 그냥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기초생계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다 되느냐?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의 그 젊은 노동력, 천만의 노동력 아니에요. 먹여 살려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면 독일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 하나는 우리는 그래도 독일 정도로 그렇게 변화를 싫어하는 민족은 아니죠. 그래서 꽤 디지털화가 많이 됐었고 한동안은 한 2010년경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가장 빠르게 나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도 그냥 서 있어요. 특히 AI 분야에서 한국이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또 드론 같은 새로운 산업에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독일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가기 힘듭니다. 앞으로 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 테슬라하고 현대차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2022년에 현대차의 매출액이 140조고 테슬라의 매출액이 100조 원입니다. 그 현대차가 40%나 더 커요. 그러면 시가총액, 주가로 따지더라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떤지 아세요?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0조 원이고요. 테슬라가 1000조 원이에요. 테슬라가 현대차의 25배예요. 매출액은 테슬라가 훨씬 더 적은데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 이거는요, 미래를 말해주는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돈을 별로 못 벌더라도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 현대차는 그 미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으로 변하기 힘들 거라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객관적인 평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보고 배울 거 독일의 침체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은 지가 꽤 됐잖아요. 수출 줄어들죠. 성장률 1%대죠.
이거 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곧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해야 돼요. 새로운 뭔가는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정부가 돈 좀 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바뀔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정말 환골탈태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1998년부터 한 5년간에 걸쳐서 외환위기 이후에 한 5년간 소위 우리가 IMF 시대라고 IMF 체제라고 얘기했던 그때 한국인들은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98년 이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기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때가 꽤 많았어요. 이제 보고서 나오면 기자간담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요, 점심 때 반드시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자들은 대부분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IMF를 거치면서요, 점심시간에 술 먹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제. 또 다른 환골탈태가 뭐였냐면요, 공무원들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냐면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군림했어요. 그리고 뒷돈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 가서 뭐 하나 띄려고 그러면 며칠씩 걸리는데 급행료라고 하는 거를 주면 뭐 그 자리에서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했었는데 이 IMF를 거치면서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잘려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완전한 환골탈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그걸 해야 될 때입니다. 20년 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독일 이야기였는데요. 독일 경제가 왜 쇠퇴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